민주주의와 정의를 보이는 우리 애국 남주 시민들 총칼로 짓밟은 우리 민족과 국가에 대한 최대의 알려주오. 한국의 현대사를 관통하며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불린 한 정치인의 삶이 있습니다. 그는 무려 4번의 도전 끝에 대통령이 되었고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으며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죠. 하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납치와 연금, 사형 선고까지 받으며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넘나들어야 했던 파란만장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신념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925년 전라남도 신안군 하이도에서 태어난 김대중은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남다른 꿈을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늘 강조했고, 어머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어린 시절부터 책을 좋아했던 김대중은 목포 상업학교에 진학하면서 넓은 세상을 접하게 됩니다. 당시 목포는 서남 해안의 중심 도시로 다양한 사상과 문화가 교차하는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그는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생각을 키워나갔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김대중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목격한 그는 이 나라의 진정한 평화가 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정치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1954년 29의 나이에 처음 정치에 입문한 김대중은 연이은 낙선의 아픔을 맛봐야 했습니다. 첫 번째 도전에서 낙선, 두 번째 도전에서도 낙선, 세 번째 도전에서도 낙선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죠. 1961년 네 번째 도전에서 마침내 국회에 입성한 김대중은 곧바로 정치적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 유명한 5시간 19분 필리버스터 연설이었어요. 이 연설에서 그는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독재의 위험성을 조목조목 설파했습니다. 이 연설을 통해 김대중이라는 이름은 전국에 알려졌고 야당 내에서도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한국 정치계에 새로운 별이 떠올랐다고 평가했어요. 실제로 그의 연설력과 정치적 식견은 기성 정치인들을 압도했습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김대중은 젊은 정치인다운 파격적인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대중교통비 인하, 서민주택 대량 공급,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정책들이었어요. 특히 민중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슬로건은 국민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전국을 누비며 펼친 그의 유세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았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의 연설을 들으려고 수만 명의 시민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고 젊은 층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부터 이상한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의 유세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거나 유세장에 괴한들이 나타나 소란을 피우는 일들이 빈번했어요.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김대중의 선거 포스터가 밤사이에 훼손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선거 당일 개표 과정에서도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함이 바뀌었다는 증언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해외 언론들은 김대중이 선거에서는 이겼지만 개표에서는 졌다는 신랄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결국 약 95만 표 차이로 패배한 김대중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국민들이 보여준 뜨거운 성원에 감사하며 언젠가 반드시 국민들의 뜻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때부터 그의 험난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71년 5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은 전국 순회 유세에 나섰습니다. 광주로 향하던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연설 원고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트럭이 그들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사와 경호원이 즉사했고 김대중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부러져 평생 절뚝거리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그는 이것이 정말 단순한 사고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상대방 트럭은 명백히 고의로 들이받은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김대중은 나중에 그때부터 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고 회고했습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선포하면서 김대중의 정치 생명은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국정자문회의 참여 요청을 단호히 거부한 그는 정치활동 금지 조치를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저항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김대중은 해외에서 유신체제의 반민주성을 알리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각국의 언론과 인터뷰하며 한국의 민주화 필요성을 역설했고 제1동포들을 만나 고국의 현실을 설명했어요. 이런 활동들이 당시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1973년 8월 8일 도쿄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서 김대중은 평소와 같이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호텔 로비에서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이들은 한국어로 김대중 씨, 잠깐 같이 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의 저항도 무의미했습니다. 여러 명의 괴한들에게 둘러싸인 김대중은 강제로 끌려갔어요. 눈과 입이 테이프로 막히고 손발이 묶인 채 어딘가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느꼈을 공포와 절망감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입니다. 배 위에서 김대중은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괴한들은 그를 바다에 던져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괴한들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계획이 중단되었습니다. 나중에 김대중은 그때 하늘의 도움이 있었다고 표현했습니다. 5일 만에 서울 동교동 자택 근처에서 풀려난 김대중은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한국 정부는 심각한 외교적 곤경에 처했어요. 납치 사건 이후 김대중은 동교동 자택에서 사실상의 가택연금 상태에 놓였습니다. 24시간 감시받으며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 시간을 독서와 사색으로 채우며 더욱 깊이 있는 사상가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가택연금 기간 중 김대중은 수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동서양의 철학서는 물론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 관련 서적들을 탐독했어요. 특히 간디의 비폭력 저항 사상과 만델라의 용서와 화해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그가 남긴 글들을 보면 오히려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가 아니라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것이라거나 민주주의는 절차만이 아니라 관용과 타협의 정신이라는 통찰들이 이때 나왔어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8년간 지속된 유신체제의 종말을 알리는 소식이었어요. 국민들은 이제야 진정한 민주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른바 서울의 봄이 시작된 것이죠. 김대중도 정치활동 재개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 시작했어요.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민주화를 요구했고 시민들도 정치적 자유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2월 12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민주화의 봄은 다시 차가운 겨울로 바뀌었어요. 김대중은 새로운 군부 세력이 더욱 강압적일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밤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김대중은 체포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광주에 전해지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김대중을 석방하라, 계엄령을 철폐하라는 구호가 광주 시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신군부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공수부대가 투입되어 무고한 시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눴고 광주는 피바다가 되었어요. 이 모든 참사의 책임이 김대중에게 뒤씌워졌습니다. 내란 음모죄라는 터무니없는 혐의로 말이죠. 재판 과정에서 김대중은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나는 광주 사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광주 시민들이 나를 걱정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명확히 밝혔어요. 하지만 이미 결론이 정해진 재판에서 그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980년 9월 17일 김대중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정에서 그 선고를 들으며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중에 그는 그 순간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회고했습니다. 할 일을 다 했으니 후회가 없었고 죽음도 두렵지 않았다고 했어요. 사형수가 된 김대중을 구하기 위해 전 세계가 움직였습니다. 미국 의회는 구명 결의안을 채택했고 일본과 유럽의 정치인들도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했어요. 교황청에서는 교황이 직접 구명을 호소했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연명으로 구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감옥에서의 김대중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매일 명상하고 독서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종교 서적을 많이 읽었는데 이 시기에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언가 하시려는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력과 국내외 여론에 밀려 1982년 김대중의 사형은 무기징역으로 다시 20년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1982년 12월에는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는 사실상의 유배였습니다. 미국에서의 2년 반 동안 김대중은 하버드 대학교와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연구 활동을 했습니다. 이 시기엔 아시아의 민주주의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했어요. 서구의 민주주의가 아시아에서 어떻게 뿌리내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독창적인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미국 체류 중에도 김대중은 끊임없이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국 정계와 언론에 한국의 현실을 알렸고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를 구축했어요. 이런 활동들이 나중에 한국 민주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85년 2월 김대중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공항은 그를 환영하는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2년 반 만의 귀국이었지만 그의 인기는 조금도 식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많은 국민들이 그를 민주화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치 활동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김대중은 다시 동교동에서 사실상의 가택연금 생활을 시작해야 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주화 세력들과 소통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폭발했습니다. 6월 항쟁으로 이어진 민주화 운동은 마침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어요. 김대중의 정치활동 금지 조치도 해제되었고 그는 13년 만에 정치 무대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화민주당을 창당한 김대중은 세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야권 분열이라는 아픈 현실과 마주해야 했어요. 김영삼과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노태우 후보에게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비록 대선에서는 패배했지만 이어진 총선에서 평민당은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사상 최초로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되었어요. 김대중은 제1야당 총재로서 50 청산과 민주화 후속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이 시기 김대중의 활약은 정말 눈부셨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신랄한 질의로 정부 관료들을 긴장시켰고 각종 개혁 법안을 발의해 민주주의 제도화에 앞장섰어요.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와 금융실명제 도입 등은 그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1990년 3당 합당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여소야대 정국은 무너졌습니다. 김영삼이 노태우, 김종필과 손잡고 거대 여당을 만든 것이에요. 김대중은 이를 역사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지만 이미 정치 지형은 바뀌어 버렸습니다. 1992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은 또다시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야 했습니다. 네 번째 도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젊은 세대에게 길을 내줄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고민 끝에 그는 네 번째 도전을 결심했지만 3당 합당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김영삼 후보에게 패배한 김대중은 그해 12월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40년의 파란 많았던 정치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다며 국민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김대중의 정치적 여정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의 정치적 DNA는 은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IMF 외환 위기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그는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다시 정치 무대에 나섰어요. 1997년 대선은 그에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번에는 김종필과의 DJP 연합을 통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숙적이었던 김종필과 손잡는 것에 대해 당내외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김대중은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결단을 내렸어요. 이 선택이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1997년 12월 18일 김대중은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네 번의 도전, 40여 년의 정치 인생 끝에 이룬 대업이었어요. 당선 소감에서 그는 국민이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취임식에서 김대중은 국민의 정부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국민을 위한 정부, 모든 국민에 의한 정부, 모든 국민의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과거와 화해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정부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IMF 위기 극복을 위해 김대중 정부는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에는 전 국민이 동참했고 구조조정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어요. 김대중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겠다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대북 정책에서도 김대중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햇볕 정책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확대했어요.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은 분단 55년 만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 민족이 통일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2000년 12월 10일 김대중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된 것이에요. 시상식에서 그는 이 상은 저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한국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수상의 영광을 국민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의 말년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들들의 비리 문제로 큰 상처를 받았고 건강도 급속히 악화되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8월 18일 김대중은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별세 소식에 온 국민이 슬퍼했고 전 세계에서 추도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그는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 웃고 울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김대중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아닐까 합니다. 수없는 좌절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신념을 지켜나간 그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가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에 편하는 것이었어요. 이 말처럼 그는 평생을 행동하는 지식인, 실천하는 정치인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이런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계승해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오늘도 동교동에는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는 그의 친근한 인사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요. 김대중이 꿈꾸었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그날이 오기까지 그의 정신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